제약회사 HLB 주가가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상 3상 결과 발표 관련해서 대표님이 유튜브에서 해명 영상도 발표하셨지만 혼란은 멈추지 않고 있네요. 코로나 백신 치료제 등으로 제약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제약주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듯한데요. HLB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약주 변동성의 역사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투자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는 원래 구명정 만들던 회사입니다. 1975년에 현대그룹 자회사인 경일요트로 시작을 해서 2009년에는 1000만 불 수출탑도 받았을 정도인데요. 구명정 같은 소형 선박계에 탑을 찍었지만 자본 잠식, 구조조정 등 힘든 시기가 많았던 시기인 2005년쯤에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 제대열과 임상 대행 사업하는 라이프코드를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공급 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됐고요. 2005년 최초로 LSK바이오 지분을 갖고 나서 2015년에는 지분율을 50% 이상 넓혔고요. LSK바이오는 2008년에 리보세라닙을 라이선스인하고 2012년 임상 시작했으니 리보세라닙 가능성에 베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약회사로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016년 7월에 신화 어드밴스라는 의약품 유통회사를 인수했고요. 2018년에는 부강약품이 갖고 있던 리보세라닙 판권 일체를 넘겨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LSK바이오를 완전한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지분 구조까지 변경을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도 미국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지분을 인수해서 추가 파이프라인을 준비하는 등 바이오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주라는 것이 결국 신약 하나의 명운이 달린 경우가 많다 보니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다 이런 별명도 있잖아요. HLB 주가도 이런 기대감 속에 2018년 10만 원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최고가 18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인데요. 기대감만큼이나 리스크도 리보세라닙에서 왔기 때문이죠.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2019년 6월이었는데 이때 HLB에서는 전체 생존기간 그러니까 환자가 치료를 시작한 후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이 임상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사실상 3상 실패를 인정하며 바이오주 급락을 가져왔었죠. 그러다 다시 9월에는 무진행 생존 기간 그러니까 약물 투여 중 종양 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기간이 경쟁자보다 길었다며 임상 3상 통과를 위한 데이터가 충족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엔 주가가 로켓 급등했고요. 3개월 만에 만원대에서 18만 원까지 주가가 움직이니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에 나섰고 실패한 임상을 성공으로 속인 게 아니냐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진양군 회장이 유튜브로 당장 반박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당국 조사 소식에 급락했던 HLB 주식이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 리보세라닙은 이미 중국에선 2014년에 위암 3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항서제약을 통해서 아파티닙이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거든요. 2015년 매출이 500억 원 규모였는데 2019년 3,500억까지 늘었죠. 2021년엔 중국 관리당국으로부터 아파티닙의 간세 포함 2차 치료제 시판 허가도 받았다네요. 여기에 리보세라닙을 개발한 어드벤처 연구소로부터 리보세라닙의 모든 권리를 인수하면서 2019년 판매분부터 HLB에서 중국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리보세라닙은 간암 1차 치료제로의 임상 3상, 대장암 3차 치료제로의 임상 2상 등 여러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 3, 4차 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준비 중인데 이 분야는 4상 임상 그러니까 시판 후 5년간 처방 사례도 데이터로 쌓여 있어서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흔들림 없이 NDA를 준비하겠다는 회사 측의 발표에 주가도 반등한 듯합니다. 표준 치료제가 없는 침샘암에 대한 희귀 의약품 지정도 받아서 일단 효과만 보이게 되면 임상시험 승인 허가 단축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되는 것도 기대감을 주고 있고 중동 석유 재벌이 셰이크 만수르가 세운 글로벌 제약사 네오파마와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는데 만일 리보세라닙 허가만 되면 중동뿐 아니라 네오파마가 커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판매 유통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LB가 2020년 메디포럼 제약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한 HLB 제약이 최근에 삼성제약의 9,400평 향남 공장을 400억 넘겨주고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항암제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준비라고 하는데 인수할 때 공장에서 기존에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탁 생산하기로 해서 또 여기에서의 추가 매출도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계열사 내에 수직 계열화하는 시너지를 내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2020년 인수한 미국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는요. 교모세포종 그러니까 악성 뇌종양 치료제 RTI-1000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교모세포종이란 정말 치료하기 힘든 악성 뇌종양이거든요. 치료약도 미국 제약사 머크의 테모달밖에 없는 상태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좋다면 바로 혁신 치료제 지정받아서 NDA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복 다음에는 암 정복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는 자회사 엘레바가 난소암 치료제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아필리아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온 데 이어서 상용화 준비도 진행하는 등 추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원 프로덕트에 대한 리스크 줄이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HLB는 지난 2017년 거래 정지로 파산 직전이었던 당시 위드윈 네트워크스를 인수해서 HLB를 HLB 파워로 간판을 바꿔달고 우량 회사로 탈바꿈시킨 경험도 있는데요. 바이오 진출의 비결도 결국 M&A였고요. 일본의 다케다, 아스텔라스 같은 회사도 미국이나 유럽의 바이오사를 인수하면서 10년 만에 글로벌 50대 제약사까지 성장했다는 점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싶은데 M&A 능력 그 자체가 경쟁력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죠. 바이오로 성장 동력을 옮겨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복합 소재 사업에서 캐시카우를 얻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끝이 없이 이어져 온 이 바이오주의 임상 관련 잡음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으로 인해 스스로 신뢰감을 깎아내렸던 사건들 때문입니다. 약 개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코스피 시가총액 7위, 10위를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게도 말이죠. 사실 앞서서 많은 제약사들이 시판에 이르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는 점을 볼 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3월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 중지 사건 기억하시죠? 인보사는 무릎이 시린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죠. 염증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연골세포와 유전자 변형세포를 넣어줬는데 알고 보니 연골 유전자 변형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들어갔다는 게 밝혀진 거죠. 2004년 허가받을 당시에는 연골세포라고 표기가 됐는데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게 신장세포였다는 건데 결국 허가 취소됐고 최근엔 인보사 맞고 암이 발생했고 이 중에 인과관계 추적 관찰해야 하는 건도 있다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5년 19만 원까지 갔던 주식은 현재 2만 원대에 머물고 있고요. 간암 치료제로서 임상 과정에서 간암 환자를 완치시켰다고 해서 꿈의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기대감을 줬던 신라젠도 2019년 한때 시총 10조 원을 넘겼었는데 임상시험 중단 공고를 받으면서 결국 거래 정지됐습니다. 신라젠 문은상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구속까지 됐고요. 바이오의 전반적인 약점인 정보 비대칭성도 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자, 신약의 특성상 정보를 쉽게 공개하기 힘들다 보니까 정보 비대칭성 필연적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제약회사들이 문제만 생기면 막 제2의 신라젠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곤 하고요. 최근에 시젠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잖아요. HLB도 바이오 섹터에 묶여있다 보니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리보세라닙이 위암 글로벌 3상 임상을 마친 게 2019년인데요. NDA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NDA까지 가도 100%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신약 개발의 특징이다 보니 주요 데이터는 특허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 얻을 소스가 회사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추측이 되면 투자의 리스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HLB가 사기로 알려진 옵티머스에 400억 투자를 했다는 사실도 주주들은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데다 2019년 3개월 만에 상반된 임상 결과를 내놓아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회사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 이슈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네요. 자, 결국 이번 HLB 사건은요 바이오주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비일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바이오주로 묶여있다 보니 리스크가 큰 테마로 묶이는 것이죠. 자, 여기에 바이오주가 돈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정말 계속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유독 전환사채로 자금 조달을 많이 했다는 점까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인데요.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주가가 오르면 이걸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전환사채와 공매도 조건부 효용이 맞물리면서 전환사채를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에서 수익을 확정한 다음에 전환 가능한 기간이 다가오면 전환을 청구해서 차입했던 주식을 상환할 수 있게 악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한마디로 주가가 2만 원이고 전환가액이 15,000원인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있다면 미리 공매도한 다음에 들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가액으로 전환해서 주식으로 갚으면 5,000원의 차익 거래가 가능해지죠. 주식 전환 물량이 많으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고 전환사채 보유 기업에 투자한 분들은 유의하셔야 한다. 자, 이런 보고서도 나온 상태입니다. 기업의 이슈로 같이 하락한 측면도 있지만 전체 시장의 정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형성되던 영역이 주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가 식어버린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제약 바이오 중요 이슈였는데 미국과 전 세계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면서 주목에서 벗어났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바이오 투자에는 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이 단기간에 오르지 않는다고 회사를 다그치고 비방하거나 또는 맹목적인 믿음
믿음으로 보고 싶은 면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기회와 리스크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서로의 윈윈에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약이 실제로 나오기까지의 리스크, 그리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HLB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리스크, 그리고 전반적인 바이오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HLB가 바이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특정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담보하지 않고요. 또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편을 들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아보려 노력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K바이오를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